할 때마다 떨려요. 그리고 제가 제 영상을 봤는데 말을 끝맺음을 안 하더라고요. 끝맺음 하기 전에 다음 말을 시작하고 아, 나 정말 말을 좀 못하는구나. 좀 천천히 말해야겠다. 근데 이제 전달해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많고 하나의 사실만으로도 제가 다각도로 본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막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다 보니 말이 끝나기 전에 다음 말이 먼저 와가지고 여기서 대기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진짜 들으시는 분들 좀 힘드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피드백을 좀 주시면, 저는 사실 초보가 아니잖아요. 물론 제가 그 시절을 이제 지금 좀 폭락기가 됐을 때, 아, 내가 그때 겪었던 것들이 기억이 나긴 하는데, 사실 제 생각에는 이건 다 아실 것 같은 게 있어요. 그걸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서 질문에 팔까요 말고 이런 질문은 왜냐면 저는 포트폴리오론자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정말 필요 없는 부동산이라도 나한테는 수익을 낼 수 있는 물건일 수도 있어요. 이해되시죠? 내 포트폴리오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런 질문보다는 이제 정말 궁금한 것들, 이제 그런 자기 포트폴리오는 본인이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 외적으로 초보자들이 뭐가 궁금해 하시는지 그걸 제가 잘 몰라서 좀 피드백을 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저희가 멘토스 카페에서 지금 진행을 하잖아요. 후기 같은 것도 좀 올려주시면 제 후기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아, 그래서 조금 자존심이 상했다. 저는 15년도쯤에 강사들이 데뷔하는 걸 정말 많이 봤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는 지금 엄청 유명하신 분들, 정말 뭐 손꼽히는 분들, 제가 데뷔한 거 다 봤거든요, 진짜. 근데 제가 그때까지는 강의를 좀 들었던 것 같아요, 특강이. 왜냐면 그 전에는 이제 침체기였으니까 강의가 부동산 경매 정도밖에 없었어요. 특별한 강의가 없었거든요. 뭐 아기곰님 정도는, 그분도 그때는 백화점에서 하셨어요. 이렇게 막 카페나 이런 데는 아니고 백화점에서 뭐 15만 원, 20만 원 이렇게 소수로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시점에 엄청나게 많은 강사들이 탄생을 했고 이제 책도 나오고 이랬을 때, 제가 처음엔 호기심에 한두 번 특강 정도 들으러 갔는데 정말 너무 제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게 싫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그 어떤 강의도 듣진 않았는데, 제가 그때 제가 좀 다짐한 게, 제가 강의를 2019년에 처음 포트폴리오 강의를 할 때 제가 제 스스로 저한테 그 약속을 한 게, 절대 쓰레기 강의는 만들지 말자. 그래서 정말 강의를 준비를 할 때 최선을 다 하거든요. 그래서 후기를 네, 기승전결 후기. 네. 네, 그래도 한두 개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네, 이제 잠깐 복습을 하고 갈게요. 저의 결과적으로 제가 지향하는 부동산 투자는 이런 방향성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맞았던 그 선택이 옳았어도 시간이 지났을 때 그게 맞지 않았던 경우도 있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21년 꼭지 잡았을 때는, 그때는 무조건 오르니까 빨리 잡아야지 그래서 패닉 바잉도 했잖아요. 그게 그 당시에는 또 생각나시는 게 그게 있잖아요. 집거지 말, 그러니까 그게 아니로 벼락거지. 안 샀으니까 너네 거지 됐어. 약간 이런 말도 있고. 근데 지금 뭐예요? 지금은 좀 기다려다 살 걸. 그죠? 그리고 그때가 옳지 않았던 것들이 나중에 됐을 때는 그때 그걸 할 걸. 제가 20년 동안 하다 보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내가 예측하고 찾기가 너무너무 힘들더라. 그 여러분들 폭락론자들이 자기가 폭락을 맞췄다고 얘기하지만 과거로 돌아가서 무슨 근거로 폭락을 주장했는지는 안 찾아보셨죠? 네. 저는 그 유튜브를 잘 보지 않기 때문에 관심이 없다가 이번에 너무 사람들한테 공포 마케팅을 하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무슨 근거로 폭락을 주장했는지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지금 상황과 너무 다른 거예요. 그냥 올랐으니까 내려야 된대. 그러니까 그거는 폭락은 맞췄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 맞추지 못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측한다는 건 한계가 있다. 그리고 그러면은 투자는 해야 되는데 뭐가 제일 중요하냐? 내 포트폴리오가 제일 중요하다. 오르던 내리던 시장은 항상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우상향을 하는데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투자를 이어가야 할지 내 포트폴리오가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게 복리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제가 오늘 실거주 복리 투자 얘기를 할 거거든요. 단기 투자로는 계속 다시 하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단타 만약 1억을 벌었어. 이번에 경매 투자 잘해가지고 1억을 벌었는데 하반기도 또 벌 수 있느냐. 계속 지속 반복할 수 있느냐. 그건 힘들다는 거예요. 물론 단기 투자도 저는 포트폴리오 안에 넣기도 하는데 결과적으로 지향해야 할 것들은 복리 시스템 만드는 것. 그게 진짜가 부자가 되는 길이다. 저는 이렇게 정의 내렸어요. 제가 20년 동안 투자를 하면서. 공포 마케팅에 속지 마시고 우리가 뭐였죠? 거인의 어깨를 빌리를 하지 말고 우리가 거인이 되자. 거인이 없다. 대부분 지금 마케팅이에요. 지금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도 보시면 뭐 요새는 뭐 쉐어하우스나 아니면은 공간 임대 한두 건 해보고 뭐 단기 임대 한두 건 해보고 컨설팅 해가지고 자기들 막 되게 마케팅해서 막 인스타 같은데 막 올린다면서요. 계속 뜨니까 사람들이 한번 해서 보고 가격은 장난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물론 배울 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진짜 거인이 누군지 누군가에게 기대려 하지 말아라. 그걸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나한테 기대고 싶어하는 심리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히 공투를 추천하는 카페들 그런 데는 절대 가시면 안 돼요. 이해되시죠? 네. 그때 그 심리가 저는 알거든요. 왜냐면 이제 좀 잘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옆에서 배우고 싶다. 그래서 내가 돈이 들어가는 순간 그 돈은 내 돈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투자를 하시다가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 절대 그거는 하지 마세요. 이해되시죠? 규제 지역은 아직 그대로 있고요. 그다음에 아파트 PIR은 왜 필요한가? PIR이 꼭 주택 가격과 상관이 있는가? 소득으로 집을 사는 게 아니다. 이해되시죠? 네. 데이터를 통계를 내는 데마다 다 다른 지표가 나오고 그 로우 데이터가 뭔지도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왜 PIR에 그렇게 공포를 가질 필요가 없다. 그리고 소득으로 집을 사는 게 아니다. 그죠? 소득도 중요하겠죠. 뭐 대출 이자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은 제가 오늘 실거주 복리 투자 때 말씀드릴 건데 대출 이자를 먼저 결정해야 된다. 그렇지만 PIR과 집값에 상관관계가 없다. PIR이 높다 해서 집값이 거품이 아니다. 여기서 보면 인천 주택과 서울 주택 같은 1억의 소득이지만 그렇다고 11억 7천이 인천 주택 8억 5천에 비해서 이게 거품이라고 판단될 수는 없다. 자. 소득을 모아가지고 집을 산다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된 명제였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소득으로 집을 살 수 없고 소득의 상승분보다 자산의 가치 상승이 훨씬 빠르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종잣돈을 모아서 시드 부동산이라고 하거든요. 저는 시드 부동산을 모아서 그 부동산이 같이 나의 소득과 같이 성장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다. 좋은 나라다. 글로벌 도시 경쟁력 7위의 도시고요. 그 7위에 비해서 거주 환경은 너무 안 좋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지금 서울을 계속 대개조를 한다고 하죠. 여러분들 우리가 공포에 떨 때 뉴스를 보시면 서울 대개조, 용산 대개조, 강북 대개조, 강서 대개조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아시죠? 네. 창업하기 좋은 도시, 도쿄, 상하이도 제쳤고요. 도쿄도 지금 그래서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도쿄 대개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서울은 지금 서울 시민만의 그 부동산이 아니라요. 전국에
전국의 부자들이 다 사고 싶어하는 도시고요. 또 외국인도 사고 싶어하는 부동산입니다. 자, 그리고 폭락론자들이 얘기하는 게 정책 자금으로 일시적인 거래량 증가로 인해서 지금 반등이 일어났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다. 그죠? 9억 이상의 아파트 거래량이 훨씬 높죠? 네, 9억 이상이 정책 자금 대출 쓸 수 있나요? 아니에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9억 이하의 아파트 거래량은 23년 이후에 크게 늘어난 게 없다. 이해되시죠? 네. 속지 마시란 얘기죠. 한국 부자는 70% 이상이 서울, 경기도에 살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부산, 대구, 인천이에요. 부산이랑 대구는 계속 유심히 봐야 된다. 대구가 이번에 폭락장이 일어나기 전에 부동산 가격이 꽤 비쌌잖아요. 수성구 같은 경우는 뭐 분당이랑 비교될 정도로. 왜 그렇게 비싸냐? 대구에는 원래 부자가 많다. 이 통계를 보더라도 소득과 일자리가 무조건 부동산과 연관이 있다는 그 어떤 데이터나 분석도 잘못됐을 수도 있다. 있으면 더 좋겠지만 이해되시죠? 뭔가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공식에 나를 끼워 맞추지 마세요. 이해되시죠? 그런 게 정말 많아요. 그냥 이러면 이렇습니다. 이러면 이렇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느낀 건 그래요. 그럴 수도 있고 그런 영향이 어느 정도는 있다. 그렇지만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그리고 서초, 강남, 송파, 강남 3구에는 한국 부자의 45%가 산다. 그리고 부자들은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고 23년에 부자의 수는 더 늘어났어요. 그죠? 지난주 얘기했죠? 네. 그리고 한강벨트. 오늘 제가 밴드에다가 고민정이 왜 종부세를 폐지를 거론했느냐. 근데 고민정이 어디예요? 광진이잖아요. 광진인데 이번에 표차가 얼마 안 났어요. 표차가 얼마 안 났는데 광진구에 종부세를 내는 분들이 1만 6천 세대가 넘는 거예요. 그럼 다음 재선을 위해서 무언가 이 사람들을 내 표로 끌어당기고 싶겠죠. 네. 또 이 표는 한강 주변으로 종부세를 내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제가 한강변 물론 뭐 종부세 내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지만 저는 한강변을 주변으로 여러분들이 입지 분석을 하시면 편하다. 정책은 계속 바뀌었다. 뭐 오르면 그냥 억제를 하는 거고요. 떨어지면 부양을 해요. 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75%의 자산이 부동산이기 때문에 너무 오르는 것도 부작용, 너무 떨어진 것도 부작용. 그래서 항상 어느 정도 유지하기 위해서 떨어지면 부양하고 오르면 억제를 한다. 이번에 반등했을 때 이렇게 급등한 것은 어떤 부작용이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상급지 기준으로는 회복을 했고요. 지난번 급등 이런 확 올라갔잖아요. 이거는 조금 뭔가 우리가 봐도 지금 좀 이상하잖아요. 이 그래프가. 그런데 기존 거래 가격에서부터 지금 상급지 여기는 지금 찍었잖아요. 회복을 했잖아요. 이렇게 연결했을 때 어떤 우리가 이 그래프가 어색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가격을 어느 정도 받아들일 때가 됐다. 왜? 이때는 몇 년도예요? 21년도잖아요. 그죠? 21년도에서 지금 시간이 24년도 6월이고 내년이 25년도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3, 4년이 지난 후인 거예요. 그때의 가격이 지금은 어느 정도 받아들일 때가 되었고 가장 먼저 급등한 그러니까 회복한 그 지역이 강남이잖아요. 강남, 상구, 송파. 그 다음에 2급지, 3급지, 4급지 시차를 두고 다 정고점이 회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것들은 정고점이 회복되지 않은 곳들을 잘 추려가지고 거기서 전세가가 오르는 지역들 이용해가지고 투자를 하면 되겠죠? 또 이 장표는요.
물론 PIR 때문에 가지고 온 것도 있지만 자세히 보시면 이때의 매수가는 이때의 전세가예요. 오늘 전세 풍차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건데 요것도 한번 그리고 이때의 또 이때의 매매가는 이때의 전세가죠. 네.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어야 된다. 가구 수는 계속 늘어나고 1인 가구, 2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고 이게 20 몇 년도죠? 2050년도잖아요. 앞에는 지금 현재고 뒤쪽은 2050년도에 우리나라 가구 수를 나타낸 거거든요. 그 중에서 좀 유념하게 보셔야 될 게 세종. 세종은 거의 2배로 늘어나요. 가구 수가. 그리고 경기. 경기는 배수로는 많진 않지만 절대 가구 수가 엄청 늘어나요. 그죠? 그리고 또 보셔야 될 게 충남. 보이시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쪽으로 좀 유심하게 보면서 투자를 해야 될 가치가 있다. 이거는 지난주에는 안 나왔는데 이게 또 이번에 나왔더라고요. 가구 수가 계속 줄고 있는데 인구 수는 계속 줄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그걸 채우고 있다는 거예요. 보셨죠? 제가 엊그저께인가 공유해드렸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보통의 전문가들은 앵무새처럼 서울에서 사람이 빠져나가는 핵심적인 요인은 가파르게 오르는 집값이다. 여러분들 다 서울에 왜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인구세가 왜 줄고 가구수도 줄어요? 라고 질문을 하시면 100의 100은 전문가들이 집값이 너무 비싸서요 라고 말을 해요. 그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셨죠? 근데 가장 많이 이탈한 곳은 노도강이에요. 그럼 노도강 집값이 비싼가요? 경기도보다 싸요. 그죠? 근데 왜 노도강이 비싸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빠져나간 수요도 분명히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니다. 이해되시나요? 앞뒤가 맞지 않죠. 이 같은 뉴스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거든요. 통계는 지금 노도강이 빠져나갔는데 교수는 집값 때문에 빠졌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그냥 교수님이 말했으니까 집값 때문에 빠지나 보다. 서울 집값이 너무 비싼가 보다. 이렇게 앵무새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뉴스를 보실 때도 좀 정독을 해서 밑줄 긋고 봐요. 저는. 그리고 또 제가 지난주에 그랬죠. 인구수가 계속 줄고出생률이 계속 떨어지면 정부에서 아이를 케어하는 날이 올 거다. 저는 둘째 낳았을 때 10만 원인가 받았거든요. 동사무소에서. 근데 지금은 좀 많이 받죠. 그리고 저는 어린이집도 제 돈 내고 다녔어요. 우리 애기들. 근데 지금은 다 무료 아닌가요? 그죠? 그러니까 점점점 우리는 그것도 아직은 부족하지만 조금씩 정부에서 계속 정책적으로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계속 더 많이 생길 거라고 봐요. 자, 전세가 상승률은 계속 오르고 평균적으로 이거는 쭉 한번 보시면 되고 서울은 매매가가 260%, 전세가가 265% 20년 동안 오른 거예요. 그럼 전세가만 그러니까 투자자는요. 전세가 매매가 둘 중에 하나만 올라도 돼요. 그죠? 전세가가 오르면 현금이 들어오고 매매가가 오르면 기분이 좋고. 이해되시죠? 네. 자, 강남구, 강동구, 강동구 다 이렇게 올랐고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이게 데이터를 어디서 원소스를 가지고 오느냐에 따라서 조금 바뀔 수는 있거든요. 그리고 언제부터 집계를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바뀔 수도 있지만 우상향한 건 항상 똑같다. 부산, 대구 할 것 없이 전체 다 올랐어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195, 전세 평균은 198, 전국 광역시까지. 이해되시죠? 자. PF 위기설은 어디로? 4월 위기설 여러분들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한 번쯤? 지금 몇 월이죠? 6월. 그럼 또 뭐 하반기 위기설 이렇게 또 나올 거예요. 네. 없어졌다. 계속. 그리고 재구조와 정리가 필요한 PF 사업장은 실제로는 5에서 10%일 뿐이고 그리고 나머지 살아남는 것들은 비용이 계속 누적되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원가 상승.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은 앞으로 분양가가 또 올랐다, 최고가를 또 찍었다, 그런 뉴스들을 계속 접하게 되실 거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밴드에 또 분양가 올랐다라는 뉴스를 공유해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뉴스에 공유해 드린 건 다 메시지가 있어요. 그리고 항상 정책의 변곡점에는 기회가 있었다. 지금 서울에 이게 24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지금 상황이거든요. 계속 오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서울 입주량 계속 없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헬리오시티가 입주를 했을 때 좀 전세가나 매매가가 약간 그게 좀 했잖아요. 좀 약간 힘들어 했었잖아요. 전세 못 맞추고. 근데 이번에는 좀 다른 게 그때는 서울에는 입주 물량이 없었어도 다른 경기나 인천 쪽에 입주 물량이 많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서울, 경기, 인천이 다 없어요. 보시면. 그러니까 이번에는 크게 이게 포레온이 입주장이 펼쳐져도 시장에 큰 방향, 뭐 이렇게 영향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입주 물량이 계속 없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이 입주 물량을 지금 계획해도 정말 빨라도 물론 선도지역 5년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때 그것도 좀 힘들고 왜냐하면 어떤 변수가 또 나올지 모르고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 게 그렇게 빠릿빠릿하지 못해요. 네. 지금 신속통합기획도 지금 계속 서울시에 올라와가지고 구역 지정하는 것도 원래는 목표가 작년 말이었는데 아직도 구역 지정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빨리 되진 않는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계속 공급 시그널을 주기 위해서 뭐 선도구역이라든지 신속통합기획이라든지 모아타운, 모아주택 그리고 뭐 서울 대개조라는 것들을 계속 내놓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무리 빨라 해도 그 공급 공백을 채울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또 뭐예요? 항상 최악을 생각하라고 했잖아요. 제가 다 공급이 됐을 때는 내 상품이 우위에 있을 수 있는가도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 기회를 정말 잘 잡아야 되고 김현미도 아파트가 빵은 아니다고 했고 그래서 24년, 25년이 정말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시기다. 다주택자는 내 자산을 잘 지키는 포트폴리오를 가지셔야 되고 그리고 무주택자는 내가 지금 복리로 어떤 세팅을 해야 될지 앞으로 포트폴리오를 이제 설립을 하시는데 되게 중요한 타이밍이고 또 말씀드렸던 게 시드 부동산을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민간 임대 주택 공급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이게 주택 임대 사업자잖아요. 이번에 이게 아파트는 아예 적용이 안 돼요. 민간 입대 주택 사업자가. 근데 빌라, 오피스텔 이번에 다 난리가 났잖아요. 누가 이걸 등록하겠어요? 그죠?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정권에서 뭐 하는 거죠? 지금 매입해서 자기들이 하겠다. 빌라 오피는.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은 무턱대고 열심히 하면 빨리 망한다. 내가 어떤 내 포트폴리오를 내가 자산을 지킬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된다. 리스크를 대비하면서 수익률은 극대화시키는 것. 포트폴리오와 함께. 부동산 3대 리스크는 매매 리스크, 임대 리스크, 세금 리스크 이 3개가 있는데요.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누가 자꾸 따라 쓰더라고요.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제가 나는 이렇게 하락했을 때 무섭고 올랐을 때는 언제까지 오를까? 내가 이거를 놓치지 않을까? 이 기회를. 나한테는 이게 좀 위험해 보이는데 누군가는 계속 올랐다 하니까 난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되지? 그런 고민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럼 리스크가 뭐가 있지? 라고 곰곰이 생각하다 이 3가지를 만든 거예요. 매매 리스크는 뭐죠? 사서 떨어지는 것도 리스크지만 못 샀는데 오르는 것도 리스크고 팔자마자 오르는 것도 리스크고 이해되시죠?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주식에서는 퀀트 투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짝꿍이 그거를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수익률이 장난 아닌 거예요. 그냥 기계적으로 샀다 팔았다. 그 뭐지? 비트코인. 그거를 그냥 계속 샀다 팔았다 그거를 기계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주식도 그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코인도 그런 식으로 하고 이게 주식이나 뭐나 이렇게 그 똑똑하신 분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것도 그 순간순간이 시세나 이런 것들을 다 케어가지고 이해되시죠? 내가 제어할 수가 없다. 그래서 기계적으로 팔고 기계적으로 사는 대신 사는 거는 내가 이제 안 팔릴 생각을 하고 매수를 하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묶어놓는 투자를 더 선호를 한다. 임대 리스크 뭐예요? 전세가가 역전세가 났을 때, 그다음에 금리가 올라갔을 때. 그래서 무조건 전세로 투자하지 않고 월세로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입지별로 그 물건에 따라서 분류를 시켜서
그래서 일산이나 이런 식으로 좀 물량이 많이 공급되는 역전세가 많이 나는 지역들은 오히려 월세 갭 투자를 했다. 세금 리스크, 세금 공부 항상 해야 되고 그때 맞는 거 내가 그 세금 포트폴리오를 잘 짜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세팅을 해두면요. 현금이 계속 유입이 돼요. 결국은 뭐예요? 현금이 계속 유입이 되면 내가 어떤 상황에 닥쳤을 때 대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수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이런 것들 때문에 그나마 제가 뉴스에 나오진 않았다. 자, 매수 전략 경매, 매매, 금매인데 그 어느 것 하나에 여러분들이 몰입하시면 안 돼요. 전체적으로 다 활용하실 수도 있어야 되는 거고요. 경매는 이제는 그냥 상식이에요, 상식. 내가 지금 경매 투자만 할 생각은 하지 마시고 경매도 알아두시면 너무너무 좋다. 길게 보셔서 경매는 한 번씩은 배워두시면 좋겠다. 그리고 금매를 잡는 거는 그냥 시장을 계속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계속 시세 내가 관심 지역을 계속 시세 트래킹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 금매가 보이는 거고 이게 싼지 비싼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나중에 잡는 힘이 생긴다. 제 블로그에 보시면은 그 전에 지금 아니고 예전에 또 이렇게 시세가 하락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뉴스가 뭐 나왔냐면 이거 성격이 너무 급해가지고 그때 뉴스가 날개 없는 분당의 추락, 날개 잃은 분당의 추락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있어요. 제 블로그에 찾아보고 있어요. 근데 그때 강동의 모 신축 아파트가 금매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친구가 칼리야 이거 사고 싶은데 한번 봐줘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투자자가 아니에요. 근데 저라면 샀을 건데 이 친구는 좀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고민하다가 오전에 통화를 하고 한 3시, 2시쯤에 투자를 안 하는 친구한테 무언가 투자를 권한다는 게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나는 좋다고 생각하지만 이 친구는 이제 이해력에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근데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계속 눈에 밟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차 타고 가다 2시쯤에 아니 근데 그거 사야 될 것 같아. 이제 그랬더니 그새 팔렸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를 계속 보고 있는 사람은 그게 기회인지 아는데 그냥 이렇게 보면 기회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세가 떨어지든 올라가든 그냥 기계적으로 하루에 5분, 10분 정도만 내서 계속 트래킹 하시고 어떻게 바뀌는지 매물 효과 변동 이런 것도 보셔야 된다. 자, 세금 전략은 다주택자, 무주택자, 법인 다 별도로 하셔야 되고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3가지는 여러분들이 다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 돼요. 네. 자, 개인 무주택자는 지금 아파트 한 채 무조건 납차를 받으시던 매수를 하시던 하셔야 된다. 자, 매수를 하실 때 실거주 아파트를 매수하실 수도 있고 아파트 갭 투자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죠? 그 2가지는 전략이 달라야 돼요. 실거주 아파트는 실거주 복리 투자 오늘 말씀을 드릴 거고요. 아파트 갭 투자는 전세 풍차예요. 전세 풍차. 아까 265% 20년 동안 계속 전세가가 올랐죠. 그럼 뭐예요? 팔지 않아도 나는 계속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65%만큼의 현금이 계속 유입이 된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개인 무주택자는 지금 아파트 갭 투자를 하실 때는 전세가 반등 지역과 매매가가 전저점에 머물러 있는 지역들을 우선으로 트래킹을 하시고 거기서 갭 가격대 분류로 분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역을 먼저 보시는 게 아니고요. 갭 가격대 이게 복습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지금 갭 가격대로 분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선물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서울이랑 경기도를 다 시세를 다 긁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다는 안 드릴 거예요. 후기 잘 쓰시는 분만 이메일 써주시고 근데 이게 약속은 못 드리는 게 전 노력은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투자하시기에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옛날에 우리 그 오피스텔 매물장 했던 것처럼 다 할 거예요. 그럼 너무 편한 게 왜냐면 시세가 계속 변동이 되니까 그때 매물에서 갭 2억짜리를 쫙 아세요? 네. 거기서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이게 있었거든요. 가격대별로 됐었어요. 왜냐면 저는 그렇게 해서 송파구 아파트를 샀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내피셜 문정권 때 이걸 없앴다. 왜냐하면 저는 분명히 네이버 아니면 다음 부동산에서 그렇게 찾았어요. 6억대 이하 아파트 쫙. 그래서 제가 거기서 비교를 한 거예요. 나는 실거주할 건데 난 6억대 이상은 난 좀 부담스럽고 6억 이하의 아파트를 살 거야. 그래서 쫙 했더니 성동구가 나오고 성수동이 나오고 마장동 나오고 지금 송파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입지를 비교를 한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나온 거 입지 분석하는 방법 말씀드렸죠. 그렇게 입지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내가 내 자금이 얼마 있는지 확인을 해서 내가 5억이 있다. 그러면 5억의 갭 쫙 분류해서 거기서 지금 오를 거 이미 시세가 좀 오른 게 전고점 회복된 데도 있을 거고 아니고 전고점이 회복될 것 같은 그 다음 급지가 있을 거고 그죠? 그걸 선택을 할 건지 아니면 2억짜리 하나 3억짜리 하나를 할 건지 무주택자분들은 그렇게 비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면 저는 너무 어려워요. 그럼 쉽죠? 잘난 척은 할 수 있어요. 여기는요 뭐가 생겨고요 뭐가 생겨고요. 근데 진입 타이밍도 다 다르고 거기가 전고점을 회복됐는지 앞으로 추가로 전고점 이상 상승분을 기대해야 하는 곳인지 그런 다 개별적으로 다 다르잖아요 지금은. 이해되시죠? 그렇게 입지 평가를 해야 되고 아파트 갭 투자는 무조건 전세가 아니라 우리는 이제 머리를 깨고 월세 갭 투자도 있고 전세 갭 투자도 있더라. 그래서 전세가 자꾸 역전세가 나는 지역, 입주 물량이 계속 유입이 되는 지역인데 너무 저평가가 됐고 대지 지분이 많은 곳은 월세로 세팅을 해서 나는 나중에 수익률을 극대화하면서 보유 리스크는 최소화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무주택자분들은 지금 대출이 좀 열려 있고 또 다주택자라도 사업자금 대출 있잖아요. 그죠? 사업자 대출로 활용해가지고 소형 아파트 같은 경우 뭐 1기 신도시 특별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는 3본 이런데 아직 싸잖아요. 중동도 싸고 그쵸? 일산도 싸고 그런데 잘 선별해가지고 월세 세팅할 곳이 있나 없나. 그래서 아까 갭 가격대 분류는 월세로도 대출이 얼마 나오는지 그래서 내 투자금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전세, 월세 둘 다 비교하시는 거예요. 이런 습관이 저는 경매로 배웠어요. 나중에 처음에 경매를 입사를 할 때 제가 출구 전략을 짜잖아요. 내가 얼마를 썼을 때, 내가 전세를 놨을 때 투자금이 얼마, 월세를 놨을 때 투자금이 얼마, 매매가는 얼마에 팔 수 있는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경매니까 여러분들 경매는 꼭 시간이 되시면 배워보셔라. 그래서 입지 평가는 너무너무 쉽다. 특별히 뭐 어디 가서 수업 안 들어도 돼요. 왜냐하면 내가 살 수 없는데 거기 호재를 배워서 뭐해. 내가 갭부터 분류시켜 놓고 그때 요새 네이버 너무 잘 돼 있고 유튜브 너무 잘 돼 있어요. 그죠? 내가 성수동 뭐 호재 이렇게 치면 촤라랑 나오잖아요. 그때 공부하셔도 늦지 않다. 제일 중요한 거는 내 포트폴리오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하다. 세대별 입지 평가하시고 자녀, 부모, 조부모 그들이 원하는 게 무언지 최대한 교집합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투자는 입지 평가, 땅의 가치, 그레이트 한강 그레이트 한강이 뭐 너무 좋다 이런 게 아니야. 이걸 기준으로 삼으시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한강변 쭉 있잖아요. 당연히 그 중에서는 뭐 압구정, 뭐 용산 이런 비싼 아파트, 서초 이런 데가 좋겠지. 근데 딱딱 비교해 보시는 거예요. 여기는 얼마, 여기는 얼마, 여기는 얼마. 흑석동이 좀 싸네. 여기 비해. 이해되시죠? 그런 식으로 시세는 계속 유동적으로 생물처럼 움직이니까 그때그때 그런 것들 여러분 기준을 딱 잡아놓고 그렇게 보시면 된다. 그럼 평균 대지 지분 신축을 제외하고 일단 약간 구축일 때는 내가 재건축을 바라보고 있다 하면 평균 대지 지분을 봐야 된다. 그리고 용적률은 낮을수록 좋다. 평균 대지 지분 너무 마음이 급해가지고 큰일 났다. 평균 대지 지분은 높고 용적률은 낮은 그런 아파트를 찾아라. 평당가. 평당가, 땅의 가치.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호재를 찾는 거예요. 미래 가치. 호재가 있는 게 더 좋겠죠. 근데 사실 지금 서울에 호재가 없는 지역이 거의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내 자금에 맞는 최고의 입지를 찾아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상품성. 이왕이면 신축이면 좋겠고 왜냐하면 앞으로 계속 오를 거니까. 분양가가. 이해되시죠? 커뮤니티가 있으면 좋겠고 그 다음 미래의 신축. 그 다음에 개발 호재. 자, 그래서 개인 1주택자는 그리고 그 무주택자는 이렇게 하시고 이제 내가 1주택자가 됐어. 그럼 한 채까지는 저희가 더 살 수 있잖아요. 취득세 중과 안 받고. 그러면 그 한 채는
빌라를 살까요? 아파트를 살까요? 하면 무조건 아파트예요, 저는. 이해되시죠? 네. 왜냐하면 빌라나 오피스텔은 지금 좀 싸게 살 수 있는 분위기가 돼서 중과를 내고라도 좀 수익이 보장이 되니까. 콧물이 나서 너무 흥분했나 봐요. 할 건 많은데 시간이 없고 지난주에 제가 제 거 듣다 보니까 빠진 얘기들이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빨리빨리 할게요. 그래서 1주택자는 이제 한 채는 시드 부동산을 묻어두고 하나를 매매 사업자를 할지 아니면 하나 더 해서 풍차를 2개를 돌릴지 그거를 계산하셔야 되고, 개인 매매 사업자는 이제 사고 팔고 해도 되잖아요. 사고 팔고 하듯이 대신에 하나는 무조건 내가 장기 투자를 하나 묶어놓아라. 왜냐면 제 포트폴리오에 장기, 중기, 단기 이렇게 3가지로 나누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단기 투자로는 내가 부자가 될 수 없으니까 길게 장기 투자할 거를 한 채를 묻어두고, 시드 부동산 하나 묻어두고 매매 사업자로 사고 팔 거 할 거를 경매를 하든. 이해되시죠? 아니면 지금 경기도권 해서 나중에 선도구역 지정이 돼서 가격이 급등했다, 그때 매도를 하던 그렇게 한번 하셔도 된다. 그래서 아파트를 매수를 하셔야 된다. 빌라, 오피는 개인 명의로 하기에는 조금 아깝다, 명의가. 왜냐면 아파트의 12% 내는 거랑, 아파트가 지금 보통 5억, 6억 하잖아요. 뭐 서울 경기도에 좀 저렴한 것도 5억이 넘잖아요. 그리고 서울은 다 10억이 넘고, 그거 12% 내는 거랑 빌라, 오피 1억, 2억짜리 12% 내는 거랑 달라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시세가 나중에 매도를 할 수 있는 어떤 시세의 흐름이 아파트가 훨씬 빨리 갈 거고, 제가 빌라, 오피도 좋아하지만 아파트가 올라요. 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명의 무주택자는 지금 2채까지는 개인 명의로 아파트를 사라. 자, 1주택자는 그리고 내가 추가 매수를 할 건지 갈아타기를 할 건지를 해야 되는데, 갈아타기를 하고 싶으신 분이 있잖아요. 그쵸? 근데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정말 타이밍을 잘 잡아서 내가 대안이 있을 때 팔아야 돼요. 대안 없이 내 것만 그냥 빨리 팔고 갈아타야지라고 팔았다가 내가 사고 싶은 상급지도 못 사고 그리고 내 거는 싸게 팔아버리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프랭이 나갔어도 이거를 팔아야 돼요? 말하고 질문을 했을 때 제가 대답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한 채, 2채면 오케이. 그것도 가능할 수도 있죠. 빨리 팔고 그다음에 내가 지금 차라리 5천 싸게 파는 것보다 빨리 갈아타서 2억 오르는 게 나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내 보유 채수에 따라서 내가 6채, 7채 있는데 어차피 그거를 지금 다 처분하지 못하고 중과를 받아야 돼서 갈아타야 되면 못 사잖아요. 어차피. 이해되시죠? 그것도 본인 포트폴리오에 따라서 다르게 하셔야 된다. 그래서 내가 추가 매수를 할 건지 갈아타기를 할 건지 결정을 하셔야 되고, 항상 상급지는 먼저 오르고 있다. 그래서 상급지를 계속 모니터하면서 누군가가 내 거를 일단 매물을 내놔요. 내놓는데 상급지를 계속 모니터를 하면서 그 상급지가 계속 머물러 있어. 그리고 계속 전화도 해봐.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이해되시죠? 그때 만약에 내 거가 누가 매수한다, 계약금이 들어왔다. 그때 사장님 그거 나왔어요? 이해되시죠? 근데 그게 너무 아슬아슬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게 힘들다라는 걸 일단 인지하시고 갈아타기를 하셔야 된다. 이건 아까 다 말씀드렸고, 매수 계약. 자, 이거는 이제